전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정도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의미 있게 구조적으로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그 기후변화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특징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실제로 근거리 비행에 대한 저탄소 대안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뤼셀에서 런던 사이 유로스타 개통으로 해당 경로의 비행기 이동 키로수가 약 55% 감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그 고속철도 개통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이 항공편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만큼 더 이제 극대화하고 촉진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그 IEA 세계 에너지 기구의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 대비 하이레일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을 할 수 있고 그만큼이 실제로 결국 철도 부문의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철도 확대를 통해서 203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 운송 부문의 CO2 배출이 정점에 달하고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거꾸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철도 확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다는 말씀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같은 이 연료의 전환만으로 그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과 에너지 전환에서 철도의 역할을 보시면 이 지속가능한 교통이 ASI 전략, 그러니까는 교통량을 감축하고 전환하고 효율, 오염 개선을 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이렇게 모달 시프트의 어떤 기능으로서 철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거리 항공과 철도, 대형 차량 SUV를 대체,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승용차 대신 그 경전철과 트램 이런 것으로 대체할 그런 어떤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석 에너지와 핵 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전환 정책에서도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 차량, 그 다음에 철도 부지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이제 이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 자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됐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옷에서 쓸려서 네.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철도 수송 분담률이 너무 낮은 그런 말씀은 분명히 드렸고, 그런데 지금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그 철도 스톡 확대에 대해서 사실 세계적으로 그런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인도, 중국 이런 데를 상정하고 IEA나 그 국제교통기구들은 시나리오로 짜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이 철도 스톡이 거의 이제 어떤 포화에 가까운 유럽보다는 오히려 인도하고 중국이 어떤 국토나 어떤 그 도시 사정에 대해서 그 철도 투자는 오히려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총 스톡에 대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까지 한국의 철도 산업에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대부분 철도 부문 안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면은 철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가 되고 스톡이 늘어나고 연장이 되면은 그만큼 뭐 전기화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죠. 그러나 모달 시프트를 통해서 교통수단 전체의 배출 총량 감축에 기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철도 부문 자체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 따지는 것은 오히려 좀 바보 같은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 기존 철도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동학하고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에코레일 2015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차량의 전기 차량화와 대도시 광역철도 확충 이런 것만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이 국토부 이런 자체의 그 평가에서도 그 철도는
투자 부족으로 수송률이 적고 수송 분담률이 적기 때문에 또 투자 가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만 사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산업 3차 기본 계획에서도 수송 분담률, 획기적 재고 이런 얘기했지만은 15%에서 24%, 화물은 8.1%, 15% 전혀 실현이 안 됐죠. 저런 실현이 안 된 다음에는 오히려 그 3차 기본 계획에서는 수송 분담률의 목표 자체를 빼버리는 거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KTX 중심의 어떤 운행 이 경제성만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지금도 분노를 해야 되나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 그 다음에 그 대통령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한국판 그린 뉴딜에서는 교통 부분 특히 철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 그래서 LEDS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시나리오에서도 이런 한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을 통해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핵심 전략과 이행 방안이 친환경차 보급 대폭 확대, 내연기관차 고효율화 및 저탄소 강화, 철도, 항공선박의 저탄소화 촉진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요 관리의 수단이나 도로에서 철도해운으로 전환하는 모델십 확대 추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에서의 늘어나는 차량을 전기차, 수소차로 대체하는 그런 이야기만 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이 친환경 보급을 위한 연비 개선이 이만큼이고 철도 부문 선진화, 그러니까 철도 부문의 어떤 대폭 확대나 뭐 활용이 아니라 선진화, 의미도 모르겠지만 그 선진화가 기여하고 있는 것은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IEA의 주문이나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철도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한국 정부 전략에서는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은 스위스는 레일 2000을 통해서 이미 이때 과학적인 어떤 온실가스 감축 기반 목표에 따라서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이고 2030년까지 90% 이상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자체를. 그래서 에너지 절약, 기후 중립적인 어떤 그 철도 차량, 순환 경제, 자연 보호, 지속 가능한 조달 체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은 기후 변화와의 전쟁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이 철도 도시 시설 공단과 운영사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 등등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녹색 전기 구매 활용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 SNCF에서 지속 가능한 이동성 정책을 통해서 이건 단지 일반 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SNCF가 운영하고 있는 이 광역 그 철도망 이런 것들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SNCF가 제일 프랑스에서 부동산 부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활용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그런 계획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뭔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이 내용이 잘못 들어갔는데 네덜란드의 NS 이 그 철도 운영사는 100% 풍력 발전 전기로 이미 그 철도 차량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른 어떤 역사나 전체 운영에 있어서도 천연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빼먹었는데 그 독일의 도이체 반 같은 경우에는 철도 망이나 운영 자체의 탈탄소뿐만 아니라 그 저탄소 녹색 그 모빌리티 상품을 자꾸 만들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집에까지 갈 때 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 같은 것도 내놓고 있고요. 미국은 철도가 사실은 그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낙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역에서 그 공동체 에너지 협동조합이 만드는 재생에너지 전기로 더 전기화된 이 기차를 운영을 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그래갖고 해법으로서의 철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을 좀 제안을 하면은 주요 구간 철도 수송 분담률 제고가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총 연장을 확대하고
모달 시프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배치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네트워크, 이 망 구성에 대해서는 전현우 연구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 우회와 남북 연결 지원, 전국망 처리 능력 강화, 광역망, 유기성 강화, 서울 관통성의 재구성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링크 강화를 통해서 철도 수송량을 증대하고 최대 모달 시프트 값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철도 수송 분담률이 23% 인킬로미터 증가 시 1,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2007년에 정동영 대선 후보의 제1공약이 대한반도 철도 구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총 한 1,175km의 철도 건설되고 한 10년간 38조 원 정도 투입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때는 현실성이 적다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볼 때는 뭐 이런 구상이 거의 되게 적절하고 다시 좀 곱씹어 봐야 될 그런 어떤 수치가 아닐까.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권에서도 이게 좀 설득 가능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현우 위원님이 만들어봤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광역 대도시에서는 주변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보강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대도시 내에서는 도로교통 점유율을 낮추고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이 같이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에서는 15분 도시 프로젝트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 한반도 중에 남한으로 좀 확대해라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 철도를 포함한 철도역에서 집 직장까지 한 30분 소요를 보장하는 철도역에서 30분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그러면은 어디서 살든 간에 이 30분 정도 안으로 가면은 그 고속철도역이든 일반역이든 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철도 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교통 분담률 감소를 위한 제도 도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도 에너지 시스템 개선과 재편의 어떤 수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그 디젤 차량 이 퇴출을 더 앞당기고 근데 수소 연료 전기 차량 투입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철도 차량을 수소 연료 차량으로 대체하면은 탄소 배출량 한 13% 줄일 수 있고 경유 차량을 대체하면 51% 정도까지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레일 자체가 그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기로 100% 운행하는 그런 거를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할할 수 있는 부지, 건물 등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보다도 그런 코레일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책과 의사결정에 환경 기준을 포함을 해야겠죠. 그래서 목표 항목의 도로교통량 감축과 연동되는 철도 수상 분담률,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전환 등의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철도 계획의 방법론에도 환경성을 담지하고 BC 분석보다는 비용 효과 분석을 확대하고 여기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성 지표를 포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철도망과 철도산업의 잠재력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철도산업이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발전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효과, 소나무 몇 그루 심는 효과 이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철도 수송 분담률 적극적으로 높이고 교통체질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이 정부, 코레일, 노동조합, 이용자,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같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